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간다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IMF. 이 단어는 단순한 경제 용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기억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IMF는 점점 추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경제가 무너졌다. 이런 말로만 기억될 뿐 그 시기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순서대로 벌어졌는지는 의외로 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환율 1,500원 이야기가 나올 때 막연한 공포만 커질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는 IMF 당시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차분하게 되짚어보려 합니다. 1997년 이전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는 강한 자신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고속 성장의 기억이 생생했고 대기업과 금융권은 문제가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정부 역시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며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조금 안 된다는 정도로만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균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과도한 차입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본보다 빌린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구조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금리가 비교적 낮았고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조는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원화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오르자 기업들이 갚아야 할 외화 부채의 부담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버티려 했지만 금융기관 역시 여유가 없었습니다. 외화 조달이 막히면서 은행들조차 불안정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IMF 직전 실제로 여러 금융기관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정부는 이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더 이상 시장을 방어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IMF의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국가 차원의 문제였지만 그 여파는 곧바로 개인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IMF 체제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급격히 줄이기 시작했고 기존에 빌려준 돈도 회수하려 했습니다. 기업들은 갑작스럽게 자금이 막혔고 버틸 수 없는 기업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리해고입니다. 이전까지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회사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이 믿음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개인의 생계를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고 고용은 언제든 조정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부분에서는 IMF 당시 고용 붕괴가
실제 가정과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금리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IMF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체감된 변화는 고용 시장이었습니다. 정리해고라는 단어는 뉴스 속 표현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시간을 벌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자금이 막히자 버틸 수 있는 선택지는 비용을 줄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용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선택을 요구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정리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차나 성과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당시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팀이 해체된다는 통보를 받거나 다음 달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특정 업종이나 일부 기업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금융, 제조, 유통, 서비스까지 전반적인 산업에서 고용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자는 급격히 늘어났고 재취업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나이와 경력이 많을수록 선택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중년 실업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고용 붕괴와 함께 금리의 급등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IMF 체제 하에서 금리는 단기간에 20%에 가까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대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자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일반 가게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졌다고 회상합니다.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높은 금리는 즉각적인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상황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는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로 빠르게 전이되었습니다. 거래처가 문을 닫자 연쇄적으로 자금이 막혔고 외상 거래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신용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랜 거래 관계나 신뢰보다 현금 보유 여부가 생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라기보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단위로 존폐가 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IMF 이전까지는 부동산이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이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거래가 사라졌고 급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대출이 되지 않았고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가정도 많았습니다. 집을 팔아 부채를 정리하려 했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자 부담이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자산 가치의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인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이
불안정해지는 경험은 사람들의 소비와 선택을 극도로 위축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출을 극도로 줄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뒤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럽게 연기되었고 가정 내 갈등도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부터 안정이라는 단어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도전보다는 버티는 것이 우선이 되었고 새로운 시도는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부분에서는 이러한 IMF 경험이 한국 사회의 구조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지금의 환율 불안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IMF 위기는 단순히 몇 년간의 경제 침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를 겪은 이후 한국 사회의 구조와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안정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IMF 이전에는 성실하게 일하면 어느 정도의 안정은 보장된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이 믿음은 깨졌습니다. 회사는 언제든 구조 조정을 할 수 있고 산업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국가 경제조차 외부 환경에 의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각인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한 세대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는 태도가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도전보다는 안정, 확장보다는 유지가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고용 형태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는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고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개인에게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부채에 대한 인식입니다. IMF 이전에는 대출은 성장과 확장의 수단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부채는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빚을 줄이는 것이 안정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비상금을 확보하려는 태도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저축과 현금 보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 이후입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IMF라는 단어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공통점부터 살펴보면 환율 급등은 항상 불안을 먼저 자극합니다. 기업과 가게 모두 외화 비용과 물가 상승을 체감하게 되고 심리는 빠르게 위축됩니다. 또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과거와 유사합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경제 전반을 흔드는 구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합니다. 지금의 한국은 IMF 당시와 비교하면 외환 보유의 규모가 훨씬 크고 금융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당시처럼 단기간에 외환이 고갈되는 상황과는 조건이 다릅니다. 반면 가계 부채 규모는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IMF 당시에는 기업 부채가 문제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가계 부채가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 점은 새로운 형태의 불안 요소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고령화입니다. IMF 당시보다 지금은 중장년과 고령 인구의 비중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회복 속도는 과거보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보면 지금의 상황을 과거 IMF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환율 급등은 항상 경제 전반에 취약한 부분을 먼저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IMF 당시에도 위기는 갑자기 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들이 환율이라는 계기를 통해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지금 역시 같은 구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차분하게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IMF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경제가 흔들릴 때 어떤 순서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환율 상승이라는 숫자 뒤에 어떤 현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어떤 지표를 봐야 불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